예, 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패널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질문에 대한 평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후보 개념이 아니라 원하는 상대가 올라온 건지 이 후보님 판단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이제 오른 것을 두고 굉장히 오히려 쉬운 상대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상대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낫냐는 생각보다도 상대 후보가 없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후보든지 이제 경쟁의 상대로 이제 경쟁의 링이 올라올 테고, 그건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저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낫다 이런 생각은 하거나 또 표현해 보진 않았고요.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더 본인한테 유리합니까? 그러면 전화 혹시 오면 제가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찍어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쉬운 상대는 누군지 모르겠고, 또 누가 더 후보로서 저희가 이기기 쉽겠냐,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김의원 의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이 후보가 확정된 후에 사실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네. 10%포인트 이상 이긴다는 그런 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후보께서는 컨벤션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고 네. 30%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체험한 것이기도 한데,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 같은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올리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결국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향한 투표가 될 거고, 또 누군가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 이런 감정이 지금은 앞서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면 자신들의 삶과 또 자기 가족, 자기 이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효할까를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도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 신경 거슬리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속으로 또 이렇게 안심되기도 하는 보통의 사람인데, 지금의 이 현상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컨벤션 없이 이런 걸 못 누렸냐 하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겠죠. 저는 결국은 현장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를 보고 진짜 실력 있는 후보, 내 삶을 바꿔줄 능력을 과거에 실적으로 증명한 후보, 이 기준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또 권한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고 사적으로 남용 안 할 후보가 누구냐를 그냥 하는 말이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본 그의 과거 그 자체다 하는 말처럼,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실력과 능력, 의지, 또 철학과 가치, 비전을 증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통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이 되면 그 양측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게 진영 선거 양상이 초반부터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대선 구도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 확정 이후에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60%를 상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이 민심의 기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모든 개인들은 언제나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신적 변화, 또
정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기대를 100% 충족하는 건 쉽지 않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권들은 임기 말에 가면 이제 변화의 욕구에 직면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교체 욕구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히 부동산 문제나 또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에 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과를 좀 승화시키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정권 교체에 관한 얘기는 지금 다른 역대 정권보다는 사실 낮은 거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 점은 좀 뭐 대통령 측근 친인척의 부정부패 문제가 역대 대통령에게 모두 있었는데 그 문제는 최소한 없다는 점도 좀 평가받을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건 아니죠.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걸 선택하게 되지만 저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욕구 속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그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정권 교체 국민 여론 속에서 새로운 정권 교체한 부분으로 인정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정권 교체 욕구가 크다고 해도 마치 그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의 격차만큼 윤석열 후보와 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것 그 사실이 그런 점들도 보여준다고 보고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설득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사과도 하셨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특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이전 정부와는 좀 방향을 틀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좀 꼽아주신다면 뭔가요? 역시 이제 차별화냐 성계냐 이것도 이제 양자택일적 그 언어여서 저는 이제 그런 점보다는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또 같으냐 다르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달라야 될 부분이 그럼 뭐냐? 의도적으로 일부러 비난하고 뭐 다름을 이렇게 말로 언어로 공격해서 갈라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는 당연히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수 제도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 문제, 그다음 좌절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국가의 대대적인 선도적 투자를 통해서 전환적 성장, 전환 성장에 즉 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 경쟁력을 갖는 사회로 가자라는 이 전환 성장에 과감하게 집중적인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점이 아마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정책에서의 차별성을 강조하셨는데 차별성의 대표라면 역시 기본소득 문제겠죠. 네. 김대영 부장님을 좀 질문해 주시죠. 네, 기본소득이란 용어 솔깃합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최저 생계비 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 그 연간 100만 원 지급을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평균 8만 원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큰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건 없습니다. 설익은 정책 실험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기본소득 의제는 과거와는 다른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정책에서 생소하고 또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소위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익의 독점이 사실 시장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반성 때문에 디지털 기업의 성공한 CEO들,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이런 성공한 디지털 기업 CEO들도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구 선진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제기한 거죠. 서구 선진국은 이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GDP의 평균 20%를 넘어서고 보통 30%, 선진국이라 하면 30%를 넘어서는데 우리는 복지 지출 비중이 11%에 불과해서 경제 총량 규모로는 선진국인데 복지 규모로 따지면 실제로는 후진국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는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과거와는 다르게 투자 자금이 남아나는 시대라서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게 국제경제기구들의 십수년 전부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즉 우리가 포용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 방식으로 선별 지원 또는 어려운 사람만을 지원한 복지정책으로 가면 납세자들, 고액 납세자들이 자기는 비용만 내고 이익은 없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두가 함께 혜택받는 방식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하고,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안 하고 있으나 우리가 새 길을 연다. 그래야 우리가 선도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진국은 이 복지지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데 기존의 복지를 다 통폐합해서 바꾸자. 이 우파적 사고와 정책이잖아요. 또 좌파적 성격이라면 우리가 복지지출이 너무 낮으니 기본소득으로 많이 지원하자. 이게 이제 좌파적 생각이고, 저는 여기 두 가지와는 좀 다릅니다.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축장되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3개월 시한부에 소위 쿠폰으로 지급해서 반드시 시장에 소비하게 하고 그것이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 창출이 다시 생산 투자를 유발하는 이 선순환의 마중물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주면 좋겠고요. 소액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의 최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로 바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논쟁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보통 이상적인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도를 안 해요. 논쟁만 합니다. 저는 반발짝이라도 가자. 그래야 언젠가 100발짝 뒤에 있는 목표에 도달한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이해도 부족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서 고액으로 넓혀나가면서 국민적 이해를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8만 원이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유기해서 지금 살인죄로, 존속 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2만 원 때문에.
친척에게 10만 원 빌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양육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인범으로 지금 징역 4년 받았던데 다행히 집행유예 받았더군요. 1인당 월 8만 원이 적은 금액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연 기준으로 하면 4인 가구에 1년에 400만 원씩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1년에 서민 가구 400만 원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액이고 이게 그냥 소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소비 쿠폰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경제 상정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이래 죄송한데 국민의힘도 기본소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선별복지 자꾸 주장하시던데 그러시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일 겁니다. 네,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핵심이 재원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5세 이상 4천만 명에게 월 30만 원 주려면 연간 144조 원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간 한국의 세수 600조 원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재원 마련 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아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부의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늘려갈 수 있죠. 그리고 방식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기본소득을 소액에서 고액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 아동, 또는 청소년, 농촌, 장애인 이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 원씩을 다 지급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죠. 아동들에게 월 얼마씩을 차별 없이 다 지급하겠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이게 바로 부분적인 아동 기본소득이죠. 이게 쭉 연결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마치 제가 새롭게 주장하는 별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정책으로 시도했고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조 1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냐, 기존의 복지와는 어떤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존의 복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선별 정책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데 대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죠. 보편적 복지 정책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국민이 혜택받는, 그리고 또 경제적 선순환을 기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저는 기본적인 구상을 부분적 기본소득, 즉 아동수당, 노인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청소년 또는 청년 기본소득, 부분적인 것들은 일반 회계를 조정해서 최대한 조달을 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일괄 지원하는 방식은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재원에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입니다. 우리는 세금 부담률이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증세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북유럽처럼 증세하면 내가 오히려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증세와 배분을 통해서 양극화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의 길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탄소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또 탄소세 하면은 기업들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병이 난 내 아들을 수술하면 아프니까 수술하지 말자고 하는 게 맞습니까? 빨리 수술해가지고 수술비 없으면 좀 빌려가지고라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갚게 하는 게 진짜 부모 관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탄소세 부과를 안 하고 지금 톤당 10,000원 정도만 부담하는 이 방식을 계속 2-3년만 유지하면 우리 국내의 모든 수출 기업들은 유럽에 수출할 때 또 미국에 수출할 때 톤당 5만 원과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1만 원의 차이,
탄소 배출 1톤당 4만 원을 국경 조정 부담금으로 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탄소가 1.5톤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우리 수출 기업들 국제 경쟁력을 잃고 우리의 국부를 탄소 조정 부담금의 이름으로 유럽이나 미국에다 다 내야 됩니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반드시 부과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소위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탄소세를 톤당 지금 5만 원만 추가로 걷어도 지금 유럽 기준이 5만 원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10만 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제기구들이 곧 그렇게 하겠대요. 15만 원까지 올리겠답니다. 이거를 4만 원을 올려서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시민들에게 일부 배당하고 또 산업전환, 저탄소 산업사회를 전환하는 기업전환에 지원하는 스위스 방식을 도입하면 사실 그게 기본소득 아니겠어요? 국토부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유 비율이 낮으니까 혹시 투기의 가능성, 나중에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우연을 기대하고 땅을 사모한 거잖아. 자손들만 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서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안 내려고 하니까. 역시 이 부분을 기본소득 지원으로 전 국민한테 배당하면 땅이 없는 사람, 있어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항 없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희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네.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사회 관련 경제 정책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과 관련해서 저희 궁금한 게 네네. 김대영 부장님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네. 그 민주노총 최근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무소불위다 이렇게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노동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민주노총이든 소위 이재명의 가족이든 불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 합의된 규칙, 그중에서도 처벌이 수반되는 가장 강력한 합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법을 어김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모두가 믿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제1차 목표입니다. 즉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보지 않는 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근본적인 1차 목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누구든 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마 질문의 취지는 이걸 넘어서서 소위 그 기득권에 가까운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불균형과 양극화가 부의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가는 거죠. 힘센 소수가 이익을 많이 챙기고 이 힘센 소수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전쟁에 이를 정도로 극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든지 완화해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동정화 문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다면 저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악순환인데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그나마 그 안이 안온하기 때문에 해고당하면 우린 죽는다. 그래서 강고하게 단결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단단한 성이 돼버려요. 소위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 비정규직을 뽑거나 아니면 외주를 주거나 사내 하청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 안전망 문제는 또 어떠냐? 만약에 노동조합이나 이쪽도 그래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만 살고 갈 건 아니고 우리 가족 이웃들도 자기 자녀들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걸 하기 위한 투쟁도 하는 황당한 현실이기도 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취약하죠,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걸 선순환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매우 부족한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큰 그릇을 만들고 유지해줘야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방식을 우리는 만들어낼 의무가 있는데 그건 결국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에너지가 들고 심각한 갈등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안에 저는 소위 지금은 안온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일부 이런 소위 강성노조라고 하나요? 여기도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의 심리적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수억 또는 수십억씩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계곡 정비를 할 때도 결국 그들 99.7%가 저를 경기도를 믿고 다 자진 철거했어요. 석 달 만에. 거의 대부분. 그럴 만큼 우리 민도도 높고 또 우리 합리적 대안도 내고 그들이 일방적 피해를 감수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드렸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그래서 그런 조건도 만들어내면 리더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고 또 충분히 논거를 만들고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면 좀 그 길을 열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